오늘 좋은 밤. 안녕하세요. 오늘 잠들기 전 책 한 모금은 전승환이 쓰고 다산초당에서 출간한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와 함께합니다. 이 책에는 다양한 분야의 도서에서 가려 뽑은 130여 편의 인생의 문장들이 가득합니다. 그 문장들을 통해 방치했던 자신의 속마음과 마주할 때 상처받은 마음에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일부 누군가 안부를 물어주는 것 같아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세요. 마음의 밑바닥에서 슬픈 소리가 들리면 무사태평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 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는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한 풍자소설입니다. 이름 없는 고양이의 시점으로 바라본 인간 사회를 날카로우면서도 유쾌하게 묘사하고 있지요. 저는 특히 이 문장을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밝게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깊은 슬픔을 감추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꾹꾹 눌러둔 슬픔은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불쑥 찾아옵니다. 출퇴근길에 밥을 먹다가 잠들기 전에 문득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우리의 일상은 원래 희로애락이 수없이 교차하지만 즐겁고 기쁜 날보다 슬프고 위로가 필요한 날이 더 많다면 누구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평범한 행복 대신 평범한 불행으로 채워진 일상을 살아간다고 느끼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지요. 길을 걷다가 무심코 바라본 앙상한 나뭇가지가 내 모습 같고 늦은 밤 아무도 없는 텅 빈 골목길을 걷다가 공허함을 느꼈다면 지금 당신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불쑥 슬픔이 찾아올 때 제겐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 책을 펼치고 오롯이 혼자가 되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나 문장을 찾는 거죠. 그러다 뭔가 쿵 마음에 와닿을 때면 나도 모르게 펑펑 눈물이 납니다. 그럴 땐 마음이 풀릴 때까지 마음껏 울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요. 홀로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그 안에 있는 것과 솔직하게 마주하는 거지요. 물론 그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지고 기운이 납니다. 정호승 시인은 그 기분을 바닥에 대하여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을 딛고
굳세게 일어선 사람들은 말한다.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바닥에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바닥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우리 마음의 바닥,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슬픔까지 찾아와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 자신이죠. 물론 우리에겐 다른 사람의 위로가 간절한 순간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 슬픔을 덜어낼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때로는 그 슬픔을 직면하고 위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때 책 속 문장이 다가와 손을 건네며 말을 거는 겁니다. 자기 감정과 마음에 온전히 집중해 보라고. 내가 곁에 있어 주겠다고 말이죠. 사실 이런 생각은 책을 좋아하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라고만 여기고 있었는데, 신영철 평론가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을 읽고 그 이유를 보다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문학이 위로가 아니라 고문이라는 말도 옳은 말이지만, 그럼에도 가끔은 문학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이고, 고통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의 말만이 진실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슬픔과 고통의 형태가 다양하기에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설령 그가 내 마음을 완벽하게 알아줄 수는 없다고 해도 그렇게 털어놓는 일 자체가 위로가 될 테니까요. 반대로 우리 역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 줌으로써 스스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위로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행위니까요. 진심이 담겨 있다면 위로는 모두의 마음을 토닥이며 달래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 세상에 수많은 슬픔이 있고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점이 어쩌면 삶의 가장 멋진 부분일지도 모르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없어서 위로도 필요 없다면 자신의 깊은 내면을 마주하려거나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없었을 테니까요. 공대생의 가슴을 울린 시 강의로 유명한 정재찬 교수는 시를 잊은 그대에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고 절망도 없을 만큼 절망적인 세상이 있는 법이다. 절망도 없는 것이야말로 절망이다. 슬픔도 없는 것은 정말 큰 슬픔이다.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렇다면 자신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시인은 말한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는 것이 이 시인의 낙관이요, 희망이다. 이런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사랑뿐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희망이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희망이다.
괜찮아. 좋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조금 뻔해 보이는 말들이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면 커다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위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자기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세상 모두에겐 위로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말이죠. 위로가 필요한 날, 무엇으로 이 슬프고 쓸쓸한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찾을 수 있겠죠. 정말 위로가 필요한 날, 자신에게 꼭 와닿는 따스한 온기를 말입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 이상하게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이 있습니다. 충분히 지치고 노곤한데 12시, 1시, 2시 시간만 계속 확인하면서 뒤척이는 거죠. 날이 밝으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도 잠은 오지 않으니 마음에선 불안만 점점 자라납니다. 그런 불면의 밤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거나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아 막막하거나 관계에 자신이 없거나 또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못난 모습으로 보이는 게 두려울 때 찾아옵니다. 아침에 다시 눈을 뜨는 것이 걱정돼서 편히 잠들지 못하고 조마조마 마음만 졸이며 온갖 걱정을 꺼내놓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심지어 모든 일이 굉장히 잘 풀릴 때도 불안이 온몸을 휘감을 때가 있지요. 지금의 행복이 깨져버리면 어쩌지 하는 마음의 빈틈을 불안은 절묘하게 파고듭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서 있는 듯한 막연한 기분. 그것이 바로 불안의 정체입니다. 세상에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불안을 아예 없애버릴 방법은 없을까요? 알랭드 보통의 불안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겪는 불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느낌.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받는 그 느낌. 이것이야말로 불안의 원천이다. 과거에 비해 상당히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안이 점점 커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과 현재의 나에 만족하지 말라고, 미래를 생각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지요. 풍족해질수록 더 풍족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스스로 모자란 점을 찾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서글픈 모습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책과 강연을 통해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영감을 줄 수 있을까?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또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한없이 불안해지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며 부러움을 느끼거나 홀로 뒤처진 것 같은 우울한 기분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도 계속 타인을 의식하고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불안을 키우는 거지요. 사실 불안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으니 지금 이대로도 괜찮을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을까? 불안을 느끼는 게 당연하죠. 살면서 아무런 불안도 느끼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대 때는 친구 관계나 학업 성적으로, 20대 때는 연애 문제나 취업 문제로, 30대 때는 건강과 결혼, 육아 문제로 걱정하는 것처럼 불안거리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나 존재합니다. 하나가 사라지면 또 다른 게 나타나지요. 분명한 특정 대상이 존재하는 공포와 달리 명확한 대상이 없거나 매번 그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불안의 정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안할 일을 적당히 불안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거나 새로운 불안거리를 찾아 키워나가면서 자기 삶을 스스로 괴롭게 만들 때입니다. 이렇게 불안거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느끼는 불안의 좋은 치유책은 세계라는 거대한 공간을 여행하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예술 작품을 통하여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보통이 불안에서 제안한 것처럼 여행이나 예술에 몰두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흥분과 설렘을 느끼면 불안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죠.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뭔가 몰입하고 집중할 게 있으면 불안이 사라지니까요. 물론 이런 방법은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두 번째 방법은 불안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애써 거기에 집중하거나 섣불리 제거하려 들지 말고 마음 한편에 그대로 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불안은 정말 우리에게 나쁘기만 한 걸까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 이것이냐 저것이냐, 불안의 개념 같은 책을 쓴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입니다. 키르케고르는 마음속 깊은 곳에 동료가 없거나 압박이나 부조화, 불안을 품지 않은 사람은 없다 라고 말하면서 불안을 제거하는 대신 오히려 불안을 토대로 자신만의 실존주의 철학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불안은 자유의 가능성이다.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상처를 적절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안 역시 지금 내 삶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깨닫게 해주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지나치게 불안하다면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에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아야겠죠. 불안에 대한 키르케고르의 전복적이면서도 날카로운 통찰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 카프카, 까미 등 여러 작가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잘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곁을 지켜주며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응원을 듣고 싶은 순간이 있죠. 내 입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성수선 작가의 에세이 혼자인 내가 혼자인 너에게에는 이런 공감의 메시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불안해하지 마. 가끔 내가 물어보기 전에 누가 먼저 말해주면 좋겠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넌 참 잘하고 있다고. 지금처럼만 계속하라고. 불안할 때는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고 그 다음으로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여러 모습, 설령 조금 못나 보이는 모습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즉, 나라는 기준점을 단단히 다지면 우리는 어떤 불안 속에서도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고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좋은 사람을 곁에 둔다면 불시에 들이닥치는 불안에도 잘 대처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적당한 크기로 잘 다스리면 그것이 행복의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롤러코스터나 자이로드롭 같은 놀이기구를 탈 때 무척 불안해하면서도 즐거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불안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더 이상 불안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밤은 없을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적절한 거리.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밝게 웃고 더 눈치를 보고 더 괜찮은 것처럼 보이려 애씁니다. 누구에게도 상처를 들키기 싫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문까지 닫아두는 거죠. 어떤 상처는 너무 깊숙한 곳에 있어서 일부러 들춰내지 않으면 스스로도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걸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춰둔다고 상처가 저절로 아물거나 사라지진 않습니다. 겉으로 잘 티가 나지 않더라도 상처는 나도 모르는 순간 그 깊숙한 곳에서 슬쩍 빠져나오니까요.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한 상처로 갑자기 눈물이 흐를 때, 그런 날은 아주 평범한 하루를 보냈을 때도 불쑥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이런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말이지요. 정말 괜찮아? 제때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 채 그대로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도 상처받지 말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으련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그 상처들은 자연스레 잘 아물 때도 있지만 어떤 건 흉터가 되고 또 어떤 건 마음속 깊은 곳에 골문 채로 남게 됩니다. 그런 상처를 잘 아물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곪거나 흉터가 남지 않도록 잘 치료할 방법은 없을까요? 주변 사람이 던지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지는 말에 날카롭게 베이는 거죠. 이렇게 사소한 말들이 가슴에 박히고 또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상처가 쌓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처들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좌절하며 때로 괴로워하거나 분노하기도 하죠. 설령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언젠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회사 선배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승환이 네가 그 분야는 잘하니까. 처음에는 칭찬으로 여겼지만 얼마 뒤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도 그 선배가 계속 비슷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별 뜻 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계속 그 사소한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른 일은 잘 못하고 그냥 그 분야만 잘한다는 소리로 들렸거든요. 그 선배와는 평소 대화를 많이 나누거나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했던 말이 다른 뜻으로 왜곡돼 전달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친하든 그렇지 않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적절한 거리가 침범당할 때 뜻하지 않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사람 사이에 느껴지는 거리가 싫다고. 하지만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간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오로지 혼자 가꾸어야 할 자기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떨어져 있어서 빈 채로 있는 그 여백으로 인해 서로 애틋하게 그리워할 수 있게 된다. 구속하듯 구속하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 서로 그리울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일은 정말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필요하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 주지 않는, 그러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늘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나무들이 올곧게 잘 자라는 데 필요한 이 간격을 그리움의 간격이라고 부른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바라볼 수는 있지만 절대 간섭하거나 구속할 수 없는 거리. 그래서 서로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리. 우종영 작가의 에세이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의 한 구절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게 될 때 저는 이 문장을 되새기며 관계의 적절한 거리에 대해 고민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와 거리를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개체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개체는 자신의 주변에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고 다른 개체가 그 안에 들어오면 긴장과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족과는 20cm, 친구와는 46cm, 회사 동료와는 1.2m 정도의 거리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는 단지 물리적 거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거리도 포함합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하더라도 적절한 거리는 필요하죠. 가까운 사이라고 함부로 그 거리를 침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저마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가끔은 오로지 혼자 힘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돌볼 필요가 있죠. 나무나 꽃이 올곧게 자라는 데에도 적절한 간격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움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그 적당한 거리를 존중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며 더욱 애틋해할 수도 있고 우리 역시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우종용 작가의 글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을 전합니다. 제목처럼 나무와 사람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으로 따뜻한 통찰이 느껴지는 문장이 많죠. 물론 작가 개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생맹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천문학자라는 꿈을 접어야 했고 오랜 기간 방황했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산에 올라 죽음까지 생각했을 때 그에게 깨달음을 준 것이 바로 어떤 모진 날씨에도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나무의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상처와 아픔 속에서 피어난 글이기에 독자의 마음에 더 크게 와닿는 것이겠죠. 이렇듯 살면서 가장 상처받고 힘겨운 순간에 진심으로 위로가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슬픔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모습으로 눈앞을 가로막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삶이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의 손을 꼭 잡고 있다는 것을,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리라는 것을.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쓴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입니다. 이 책은 릴케가 후배인 카푸스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것으로 글쓰기와 삶에 대한 통찰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마치 릴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길고 긴 우리 인생에서 지금의 상처는 아주 잠깐이고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고 말이죠.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늘 곁에 있다면 더 좋겠지만 설령 그런 사람이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의 아프고 시린 상처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적어도 내 삶만큼은 언제나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시 한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김종삼 시인의 어부입니다.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멀리 노를 저어 나가서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 되어서 중얼거리려고.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우리는 때로 스스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을 너무 높게 세울 때가 그렇죠. 실제로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스스로 평가절하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진 나머지 상대에게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이지요.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해줘도 모자란데 그러지 못하고 질책만 한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스스로를 향해 너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당신이 얻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마법의 순간의 한 문장입니다. 이처럼 판단의 잣대를 엄하게 들이대서 자신을 해치고 상처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엄격한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친구, 연인 등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주의해야 하죠. 가깝다고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자칫 소중한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처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 힘이 되어주고 사랑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면 우리는 홀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대신 더욱 단단한 관계들로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보다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겠지요.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앞서 소개한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또 다른 문장을 선물해 드리려 합니다. 상처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아파하지 말고 반대로 상처를 주더라도 자책하는 대신 성찰을 하면서 마음을 어루만져 나가기를. 그러기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당신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신의 가슴 속에 풀리지 않은 채로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대하라는 것과 그 문제들 자체를 굳게 닫힌 방이나 지극히 낯선 말로 쓰인 책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해답을 구하려 들지 마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은 그 해답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그 해답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직접 몸으로 살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궁금한 문제들을 직접 몸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먼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해답 속에 들어와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의 여러 모양. 겨울이 깊어갈수록 왠지 모를 쓸쓸함도 커져갑니다. 풍성했던 초록빛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가지만 남은 앙상한 가로수들을 보고 있으면 온몸의 온기도 같이 빠져나간 기분이 들죠. 추운 날씨 탓에 몸을 웅크리고 다녀서일까요? 사람들과의 거리도 더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겨울에는 춥다는 말만큼이나 외롭다는 말을 더 자주 내뱉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이 제 곁에 오래 머물지 않고 다들 떠나간다는 생각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손때만 묻히고 금방 내려놓은 책처럼 제 마음 한구석도 어둡게 때가 탄 것 같았죠.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저라는 책을 펼쳐 보이곤 했습니다. 마음을 털어놓고 깊은 진심을 보여주려 했어요. 누군가와 깊게 연결되고 싶었고 속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외동아들이라 남들보다 더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런 걸까요? 하지만 속마음까지 털어놓는 걸 부담스러워하며 멀어진 사람도 있었고 가까운 사람과 오해가 생겨 사이가 틀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 입장과 행동이 늘 옳지는 않았겠죠. 사람마다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오해도 있었을 겁니다. 한때 아주 가까웠으나 이제 다시는 보지 않게 된 사람, 기억에서도 어렴풋하게 희미해진 사람을 생각하면 가끔 허전해집니다. 저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결국 누구와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마 이런 기분을 느끼는 사람이 저 혼자만은 아니겠죠. 밤에 혼자 있을 때, 가까웠던 사람과 문득 거리감이 들 때, 또는 스스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힘들어도 의지할 누군가가 생각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한없이 외로워집니다. 이렇듯 외로움의 원인이 너무도 다양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외로움을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만약 지금 외롭다면 그보다 더 격하게 외로워질 때야 비로소 그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는 말을요. 허수경 시인의 에세이 너 없이 걸었다는 이러한 깊은 외로움을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이 도시에서 나는 혼자 걸어 다니는 이방인이었다. 오랫동안 몸 없는 유령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내 도시들은 비행기로 10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낯설음을 견뎌내는 길은 걷는 것 말고는 없었다. 걷다가 걷다가 마침내 익숙해질 때까지 살아날 수밖에 없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평생 고향을 그리워한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했고, 저 혼자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잠시나마 외로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백석 시인도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시에 이런 감정을 잘 담아냈는데 여기서 그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하늘로부터 사랑받는 것들이 오히려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시인의 말은 결국 세상 어느 누구도 외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뿐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릴 때도 외로움은 불쑥 찾아와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대화의 공감대를 찾지 못해 소외감을 느낄 때 외로워지는 거지요. 또한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다른 사람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관계로 인한 외로움은 오히려 더 깊어졌죠. SNS 친구는 수백, 수천, 수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일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전에 사전에서나 찾을 수 있는 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는 외로울 때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는 일이 외로움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적어도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른 누군가도 느끼고 있다는 위안을 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일정 부분 외로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 왠지 외로움이 저를 위로해주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런 제 마음에 잘 와닿은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입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사람만 외로운 게 아니라 종소리도 그림자도 동물도 자연도 심지어 신마저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를 건넵니다.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꼭 무언가 다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외로움을 견디고 이겨내기 위한 방법은 다 다르니 누군가가 겪는 외로움을 위로하려면 일단 먼저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세상에는 수많은 모양과 크기의 외로움이 있고 그것은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개의 외로움이 있고 우리는 저마다 다른 외로움을 홀로 외롭게 견뎌내야 하죠. 누구도 타인의 외로움을 잘 안다고 쉽게 말할 순 없습니다. 이런 점을 잘 알 때야 우리는 비로소 섣불리 쉽게 던지는 위로가 아닌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를 아주 조심스레 건넬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일, 그건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당신이 가진 외로움을 부디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기를. 바닥 모를 깊은 수렁에 빠져 홀로 내버려진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세상 어딘가에는 반드시 당신처럼 외로워하는 이가 있음을, 아니, 실은 세상 모든 이들이 당신과 다르지 않다는 걸 언제나 잊지 않기를. 그리하여 그 외로움을 함께 견뎌나갈 수 있기를.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이기에